이제 당신도 쓸모 없어졌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아내가 제게 한 첫 마디가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35년을 한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퇴직과 동시에 저는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박힌 지 이제 2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이야기를 꺼내는 건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혹시 저와 같은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실까봐 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용기를 냅니다. 저는 올해 64세입니다. 공무원으로 35년을 근무하고 2년 전에 정년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금도 받았고 매달 연금도 나옵니다. 집도 있고 빚도 없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안정적이었죠. 아내와는 37년을 함께 살았고 슬아의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두었습니다. 손주도 셋이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35년 동안 미뤄왔던 것들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가슴이 설렜죠. 아내와 제주도도 가고 유럽 여행도 가고 싶었습니다. 취미생활도 시작하고 손주들과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평일 낮에 영화관에 가서 한산한 시간에 영화도 보고 동네 산책도 여유롭게 하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니 행복했습니다. 퇴직하기 2달 전쯤이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퇴직하면 우리 그동안 못 갔던 여행도 가고 이것저것 해보자. 그동안 당신 혼자 집안일 하느라 고생 많았어. 이제는 내가 집안일도 도와주고 같이 시간 보내자. 아내는 그때 설거지를 하다 말고 저를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집에 있으면 내가 더 바빠질 것 같은데요. 남자들이 집안일 도와준다고 하면서 오히려 일만 더 만들잖아요. 저는 그 말을 농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30년 넘게 함께 산 부부인데 설마 진심일까 싶었죠. 오히려 웃으면서 아니야. 내가 제대로 배워서 할게. 요리도 배우고 청소도 제대로 하고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퇴직하는 날이 다가올수록 저는 들떠 있었습니다. 회사 동료들에게 이제 며칠 안 남았어. 나 퇴직하면 아내랑 여행 많이 다닐 거야 라고 자랑했습니다. 동료들도 축하해 주었죠. 자네는 참 좋겠네. 부인하고 사이도 좋고 말이야. 저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우리 부부가 사이가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퇴직하는 날이 왔습니다. 2023년 6월 30일 회사에서 간소하게 퇴직식을 해주었고 동료들이 꽃다발과 선물을 챙겨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자리를 정리하고 나오는데 35년이라는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책상에서 얼마나 많은 밤을 새웠던가. 이 복도를 몇 번이나 걸었던가.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동시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는 기대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건 저녁 6시쯤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들어온 거였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서 여보, 나왔어. 오늘 퇴직했어. 라고 외쳤습니다. 목소리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아내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들뜬 마음으로 다가가서 손에 들고 있던 꽃다발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거 회사에서 받은 거야. 드디어 퇴직했어. 이제 매일 일찍 들어올 수 있어. 우리 다음 주부터 뭐 할까? 제주도 갈까? 아니면 유럽 여행 계획 세워볼까? 아내는 리모컨으로 TV 볼륨을 줄이더니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하게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당신도 쓸모없어졌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꽃다발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저는 제대로 듣지 못한 줄 알고 되묻었습니다. 아내는 다시 TV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월급도 안 들어오잖아요. 연금이야 나오겠지만 그게 월급만큼 되나요? 집에서 빈둥거리기만 할 거면서
무슨 낯으로 여행 가자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35년을 함께 산 아내가 제가 가장 기대했던 순간에 저에게 한 말이 이거였습니다. 여보, 농담이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나 오늘 퇴직했어. 35년 동안 일하고 온 거라고.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TV를 보면서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35년 일한 거 나도 알아요. 그런데 이제 끝났잖아요. 이제 당신은 그냥 집에서 놀고 먹는 노인일 뿐이에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놀고 먹는 노인.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였던 걸까요? 35년 동안 가족을 위해 일하고 월급을 꼬박꼬박 가져다 주고 아이들 학비 대고 집 장만하고 결혼시키고 그게 다 의미 없는 일이었던 걸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제 이야기의 결말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는 이런 사연을 용기 내어 나누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꽃다발을 책상 위에 놓고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쓸모없어졌다. 놀고 먹는 노인. 그 말들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옆에 누워있는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코를 골며 편안하게 자고 있더군요. 저에게 그런 말을 하고도 아무렇지 않게 잠들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장만 바라보며 밤을 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35년 동안의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더군요. 아침 6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조심스럽게 침실 문을 열고 나가니 아내는 이미 일어나서 아침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도와줄까? 이제 시간 많으니까 내가 아침 준비할게. 제가 부엌으로 다가가자 아내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됐어요. 당신은 그냥 앉아 있어요. 평생 집안일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하겠다고 나서면 더 힘들어요. 서툴게 거들다가 일만 더 만들 거잖아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도와주겠다는 것도 거절당하다니. 저는 식탁에 앉아서 멍하니 아내가 움직이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내는 식탁에 밥과 국, 반찬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제 맞은편에 앉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시작하더군요. 같이 먹자. 이제 시간 많은데 천천히 같이 먹으면 되잖아. 아내는 식탁에 밥과 국, 반찬을 차렸습니다. 아내는 식탁에 밥과 국, 반찬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제 맞은편에 앉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시작하더군요. 같이 먹자. 이제 시간 많은데 천천히 같이 먹으면 되잖아. 그런데 제 맞은편에 앉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시작하더군요. 같이 먹자. 이제 시간 많은데 천천히 같이 먹으면 되잖아. 제 말에 아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9시에 요가 수업 있어요. 바빠요. 당신이나 천천히 드세요. 밥을 떠서 입에 넣었지만 목이 메었습니다. 씹어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제가 그토록 기대했던 퇴직 후의 생활인가 싶었습니다. 혼자 밥을 먹고 있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서둘러 설거지를 끝내고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저녁은 어떻게 해? 제가 물으니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알아서 드세요. 나 오늘 친구들이랑 저녁 약속 있어요. 늦을 거예요. 라고 대답하고는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나갔습니다. 찰칵!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텅 빈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35년 만에 처음 경험하는 평일 낮이었습니다. 뭘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TV를 켜봤지만 재미있는 프로그램도 없었습니다. 뉴스를 봤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능을 틀어봤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보니 회사 동료들 단톡방에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김 과장, 어제 퇴직 축하해. 오늘부터 자유의 몸이네. 부럽다.
동료들의 축하 메시지를 보면서 씁쓸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자유의 몸이라고요? 지금 제가 느끼는 건 자유가 아니라 고립이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아직 오전 10시. 아내가 나간 지 1시간밖에 안 됐는데 벌써 하루가 일주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매일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 생각을 하니 앞이 캄캄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어제 먹다 남은 반찬들이 있었습니다. 밥을 데워서 혼자 먹었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동료들과 함께 식당에 가서 떠들며 먹었는데 이렇게 혼자 먹는 밥이 이렇게 허전할 줄은 몰랐습니다. 저녁 6시가 되었습니다. 아내는 오지 않았습니다. 7시, 8시. 시간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저녁 9시가 되어서야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다녀왔어요. 아내는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게 티가 났습니다. 저녁은? 제가 물었습니다. 친구들이랑 먹었다고 했잖아요. 당신은? 나도. 알아서 먹었어. 사실 저는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아내는 그래요라고만 하고는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제 퇴직 후 첫날이 지나갔습니다. 이틀째, 사흘째, 일주일이 지나면서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매일 아침 일찍 나가서 친구들을 만나고 요가를 하고 카페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점심도 밖에서 먹고 저녁도 자주 밖에서 먹었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보다 밖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저는 집에 혼자 남아서 TV를 보거나 인터넷을 하거나 그냥 멍하니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35년 동안 바쁘게 살았으니 이렇게 좀 쉬는 것도 필요하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죠. 하지만 2주가 지나자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대화다운 대화를 나눈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내가 집에 있을 때도 각자 방에서 시간을 보냈고 같이 식사를 하는 경우도 거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용기를 내서 물어봤습니다. 여보, 우리 여행 가는 거 어때? 제주도라도 다녀올까? 아내는 TV를 보다 말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여행요? 갑자기 왜 여행을 가요? 퇴직하면 여행 가자고 했잖아. 그래서 제 말을 끊으며 아내가 말했습니다. 저는 친구들이랑 다음 달에 일본 가요. 당신은 가고 싶으면 혼자 가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친구들이랑? 나한테는 한마디도 안 하고? 왜 당신한테 허락받아야 해요? 당신도 필요하면 알아서 가면 되잖아요. 아내는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TV를 봤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아니, 혹시 원래 이랬던 건 아닐까요? 제가 일하느라 바빠서 몰랐던 걸까요? 퇴직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었습니다. 아내는 저를 점점 더 귀찮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청소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집안일을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청소기를 꺼내서 거실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마침 외출하려던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아내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청소 좀 하려고. 내가 이제 시간도 많으니까. 그만해요. 당신이 청소하면 나중에 내가 다시 해야 해요. 어설프게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청소기를 든 채로 서 있는 제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럼 빨래라도 할까? 빨래도 됐어요. 당신은 그냥 방에 있어요.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고요.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청소기를 도로 집어넣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앉아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걸까요? 그날 이후로 저는 집안일을 거들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원하는 대로 방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TV를 보거나 인터넷을 하거나 낮잠을 자거나. 퇴직 2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같이 퇴직한 동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야, 요즘 어떻게 지내? 나는 아내랑 등산도 다니고 이것저것 하면서 잘 지내. 너도 그렇지?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응, 나도 잘 지내. 바쁘게 살고 있어. 전화를 끊고 나서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친구에게조차 솔직하게 말할 수 없는 제 처지가 한심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내가 부엌에서 뭔가를 요리하고 있었습니다. 좋은 냄새가 났습니다. 뭐 만드는 거야? 제가 물었습니다. 친구들 집에 초대받아서 가는데 음식 좀 만들어 가려고요. 나는, 당신은 냉장고에 있는 거 먹으면 되잖아요. 아내는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서 예쁘게 포장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을 하고 좋은 옷을 입고 나갔습니다. 친구들을 만날 때는 그렇게 정성을 들이는데 저에게는 냉장고에 있는 걸 먹으라고 하더군요. 저는 혼자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와 어제 먹다 남은 국이 있었습니다. 밥을 데워서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이 너무 초라했습니다. 퇴직 석 달째가 되었을 때 딸아이가 손주를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손주가 반가워서 안아주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 손주가 제게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말했습니다. 아빠, 손 씻고 안아줘요. 요즘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까 위생이. 딸아이 앞에서 그런 말을 들으니 창피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화장실로 가서 손을 씻었습니다. 거실로 돌아왔을 때 아내와 딸이 수근수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대화를 멈췄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게 분명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딸아이가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엄마, 우리 다음 주에 같이 백화점 갈까요? 옷도 사고. 그래, 좋지. 엄마도 살 거 있어. 딸과 아내가 즐겁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완전히 소외된 느낌이었습니다. 아빠는 같이 안 가세요? 딸이 형식적으로 물었습니다. 아내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아빠는 쇼핑 싫어하잖아. 우리끼리 가자. 저는 쇼핑을 싫어한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 아내가 마음대로 결정해버렸습니다. 딸아이가 돌아가고 저는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왜 나는 안 데려가려고 해? 나도 같이 가고 싶은데. 아내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가면 재미없어져요. 맨날 빨리 가자고 하고 이것저것 잔소리하고 그냥 우리끼리 가는 게 나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가족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걸. 그들은 저 없이 더 행복하다는 걸. 퇴직 4개월째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아내가 친구들과 저녁 모임을 하고 늦게 들어왔습니다. 술을 좀 마신 것 같았습니다.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다녀왔어. 제가 인사했습니다. 아내는 대답도 하지 않고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대화 좀 할까? 요즘 우리. 제 말을 자르며 아내가 말했습니다. 대화? 무슨 대화요? 당신이랑 무슨 대화를 해요?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서 할 이야기가 뭐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 부부잖아.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예전에는 당신이 돈을 벌어왔잖아요. 지금은 뭐 하는데요? 연금 받는 거 말고. 그 순간 제가 참고 있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35년 동안 일했어. 이 집도 내가 마련했고 애들 키운 것도 내 월급으로 한 거야. 그런데 퇴직했다고 이렇게 대우받아야 해? 아내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요. 당신이 돈 벌어온 건 인정해요. 하지만 그게 뭐예요? 당신 의무 아니었어요? 그동안 나는 집안일 하고 애들 키우고 당신 뒷바라지 했어요. 내 의무였으니까 했죠. 이제 당신 의무는 끝났어요. 그런데 나한테 뭘 바라는 거예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의무. 우리 결혼 생활이 그저 의무였다는 말인가요? 나는 당신을 사랑해서 결혼했어. 의무가 아니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내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사랑? 지금 와서 사랑 타령이에요? 35년 동안 당신은 회사만 생각했어요. 집에 와도 피곤하다고 누워만 있고 애들한테 관심도 없었잖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나는
가족을 위해서 일한 거야. 변명하지 마세요. 이제 와서 잘해주겠다고 해봤자 소용없어요. 나는 이미 당신 없이 사는 법을 배웠어요. 그 말이 마지막 일격이었습니다. 당신 없이 사는 법을 배웠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아서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35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고.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서 아내보다 먼저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커피를 내려서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일어나서 나왔을 때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상담 받아보는 게 어때? 부부 상담 말이야. 아내는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며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상담요? 이 나이에 무슨 상담이에요?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우리 이렇게 지내려고 결혼한 거 아니잖아. 제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당신만 힘들어요? 나는 35년 동안 참고 살았어요. 이제 당신 차례인 거예요. 35년 동안 참았다고? 그럼 나한테 왜 말하지 않았어? 말했죠. 수없이 말했어요. 당신이 듣지 않았을 뿐이에요. 맨날 피곤하다고, 회사 일 바쁘다고. 내 말은 한 번도 제대로 들어준 적이 없잖아요. 저는 과거를 떠올려 봤습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아내가 뭔가 불만을 이야기했을 때 저는 귀담아 들었을까요? 솔직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회사 일에 치여서 집에서까지 신경 쓰기 힘들었던 게 사실이었으니까요. 미안해. 내가 부족했던 거 알아?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잘해보자. 나 변할게.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변한다고요? 64살 먹은 사람이 무슨 변화요? 사람은 안 변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무너졌습니다. 아내는 저를 완전히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내보다 먼저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서툴렀지만 인터넷을 찾아보면서 요리를 배웠습니다. 청소도 하고 빨래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밥이 너무 질어요. 청소 제대로 안 됐네요. 빨래는 왜 이렇게 구겨놨어요? 뭘 해도 잔소리뿐이었습니다. 칭찬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달 동안 그렇게 노력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내는 더 짜증을 냈습니다. 당신이 집안일 한다고 나서니까 더 스트레스 받아요. 그냥 하던 대로 하세요. 어느 날 저는 아내의 서랍에서 우연히 여행 팜플렛을 발견했습니다. 한 달 후 친구들과 제주도로 4박 5일 여행을 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더군요. 여보, 이거 뭐야? 제주도 간다고? 제가 물었습니다. 아내는 당황하지도 않았습니다. 네, 친구들이랑 가요. 왜요? 나는 어떻게 하고? 당신은 집에 있으면 되잖아요. 혼자 지낼 수 있죠? 우리 같이 가면 안 돼? 예전에 같이 가자고 했잖아. 친구들이랑 가는 거라니까요. 당신은 왜 자꾸 따라가려고 해요? 남자 친구들이랑 놀면 되잖아요. 남자 친구들. 저에게는 친구라고 할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35년 동안 회사 일에만 매진하느라 친구 관계를 소홀히 했거든요. 퇴직하고 나니 연락하는 사람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나는 친구가 없어. 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내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내 잘못이에요? 당신이 사람 관리를 안 한 거잖아요. 나한테 왜 화풀이해요?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서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서 노부부가 손을 잡고 산책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렇게 살고 싶었는데 저는 왜 저렇게 살 수 없는 걸까요? 퇴직 6개월째가 되었습니다. 아내가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후였습니다. 아내는 여행 사진을 친구들에게 자랑하면서 행복해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사진 한 장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과 며느리가 저녁 식사를 하러 왔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그리웠거든요. 식사를 하면서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뭐 하시면서 지내세요? 응, 그냥 집에서 이것저것 하지. TV도 보고. 제 대답이 끝나기도 전에 아내가 끼어들었습니다. 뭘 해? 하루 종일 빈둥거리지. 식탁의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아들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억울했습니다. 내가 언제 빈둥거렸어? 집안일도 하고 청소도 하고. 집안일은 무슨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내가 다시 해야 한다니까요. 아내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들 부부 앞에서 이런 말을 듣는 게 너무 창피했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내려놨습니다. 먹어. 너희들은 먹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두 분 요즘 사이가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이가 나쁜 게 아니라 아빠가 퇴직하고 나서 할 일이 없으니까 좀 그렇지. 그렇지, 여보. 그 말투가 비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할 일이 없다고? 35년 동안 일했어. 이제 좀 쉬면 안 돼? 아내가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쉬는 게 아니라 놀고 먹는 거죠. 놀고 먹는다? 또 그 단어였습니다. 아들 앞에서까지 그런 말을 하다니.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먼저 들어가 있을게. 너희들끼리 편하게 먹어.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밖에서 아내와 아들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저에 대한 이야기인 건 분명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아들이 제 방문을 노크했습니다. 아버지, 저희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오늘 제 말을 끊으며 아들이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그런데 어머니 좀 이해해 주세요. 어머니도 힘드신 것 같아요. 어머니도 힘들다고요? 저는 힘들지 않나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부부를 배웅하고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거실로 돌아왔을 때 아내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저렇게 작은 등이었나? 35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는 완전히 남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보, 제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아내는 뒤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왜요? 우리 이혼하는 게 나을까? 그 순간 설거지하던 아내의 손이 멈췄습니다. 천천히 뒤돌아본 아내의 표정은 무표정이었습니다. 이혼이요?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가 아니야. 우리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서로 불행한데? 아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이혼은 창피하잖아요. 우리 나이에 이혼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남들 시선이 중요해? 우리가 행복한 게 더 중요하지 않아? 행복이요? 아내가 비웃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행복이에요? 그냥 사는 거죠. 다들 그렇게 살아요. 나는 그렇게 살기 싫어. 존중받지 못하면서 사느니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겠어. 아내는 팔짱을 끼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혼자요? 당신이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리도 제대로 못하고 청소도 서툴고 빨래도 못하는데? 배우면 돼. 지금이라도. 웃기지 마세요. 64살 먹은 사람이 지금부터 배워요? 몇 달 버티다가 결국 다시 돌아올 거면서. 그 말에 저는 오기가 생겼습니다. 안 돌아와. 내가 할 수 있다는 거 보여줄게. 아내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래요, 해보세요. 근데 이혼하려면 재산 분할해야 하는데 알고 있죠? 알아? 반반 나누면 되지. 집도 팔아야 하는데요. 그래, 팔고 각자 작은 집 구하면 돼. 아내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좋아요. 어차피 이렇게 사는 것도 지겹긴 했어요. 내일 변호사 알아보세요. 그렇게 우리는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35년 결혼 생활이 그렇게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눈물도 없었고 미련도 없었습니다. 그저 차가운 대화만이 오갔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통장을 꺼내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집을 팔면 약 5억, 반으로 나누면 2억 5천, 퇴직금과 저축을 합치면 약 3억 정도 되겠더군요. 서울 외곽에 작은 원룸 하나 얻고 연금으로 버틸 수는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재산은 줄겠지만 존중 없는 살보다는 자유가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다음 날 바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더는 존중받지 못하는 인생을 살고 싶지 않아요.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황혼 이혼이 많이 늘었습니다. 특히 남성분들이 퇴직 후에 겪는 어려움 때문에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죠. 그래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네, 퇴직 후에 집에서의 역할을 찾지 못하고 배우자와의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혼하시겠어요?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게. 아니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못 살겠어요. 변호사는 이혼 절차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재산 분할, 서류 준비, 법원 절차. 복잡했지만 이미 결심한 일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변호사 만나고 왔어. 다음 주에 재산 분할 협의하자. 아내는 태연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나도 내 변호사 선임할게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거의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각자 방에서 지내며 이혼 준비를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이혼 사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주말에 아들과 딸을 불렀습니다. 둘 다 심각한 표정으로 집에 왔습니다. 이미 예감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아빠랑 엄마가 이혼하기로 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혼이요? 갑자기요? 갑자기가 아니야. 우리 부부는 오랫동안 문제가 있었어. 아빠가 퇴직하고 나서 더 심해졌고, 딸이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그래도 이혼까지는. 나이도 있으신데? 나이가 많아서 참고 살라는 거냐? 아빠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아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애들아, 걱정하지 마. 재산 분할 깔끔하게 하고 각자 살 거야. 그게 서로한테 더 좋아. 아들이 답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두 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담이라도 받아보시고. 상담은 이미 제안했어. 엄마가 거부했고. 제가 말했습니다. 아내가 반박했습니다. 상담받는다고 뭐가 달라져요? 35년 동안 쌓인 게 있는데. 딸이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명절에는요? 명절에는 각자 만나면 되지. 뭐 어렵겠니? 아내는 태연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표정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아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게 답이에요? 지금까지 함께 살아오신 세월이 있는데. 아들아, 아빠가 엄마한테 어떤 대우를 받는지 너도 봤잖니? 그렇게 살면서 행복할 수 있겠니?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다 봤을 테니까요. 아내가 저를 어떻게 대하는지. 결국 아이들은 더 이상 말리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집안은 다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협의 이혼이었기 때문에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재산 분할도 깔끔하게 반반으로 나눴습니다. 집은 팔기로 했고 각자 새로운 보금자리를 구하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딸 집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저는 서울 외곽의 원룸을 알아봤습니다. 월세 50만 원짜리 작은 방이었습니다. 처음 보러 갔을 때 솔직히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일했는데 결국 이렇게 작은 방에서 혼자 살게 되다니.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여기서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니까요. 이혼 조정 기일이 잡혔습니다. 법원에 가는 날 아내와 저는 각자 변호사와 함께 갔습니다. 35년을 함께 산 부부가 변호사를 끼고 마주 앉아 있는 모습이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정말 이혼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아내와 저는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없습니다. 판사는 한숨을 쉬며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재산 분할 합의서, 양육권 문제 없음. 모든 서류가 준비되었네요. 한 달 후에 최종 판결이 나올 겁니다. 법원을 나오면서 저는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37년을 함께 산 사람이 이제 남이 되는 거였습니다. 잘 살아?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아내는 고개만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면서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홀가분했습니다. 한 달 후 이혼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이제 완전히 남이 되었습니다. 집도 팔렸고 저는 원룸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하는 날 짐이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옷 몇 벌, 책 몇 권, 개인용품들. 35년 결혼 생활의 흔적이 고작 이 정도였습니다. 나머지는 다 아내가 가져갔거나 버려졌습니다. 원룸에 도착해서 짐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방은 작았지만 깨끗했습니다.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기대되기도 했습니다. 첫날 밤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라면이 너무 짜서 물을 더 부었다가 너무 싱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웃음이 났습니다. 누가 잔소리할 것도 없고 눈치 볼 것도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저는 혼자 사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요리책을 사서 간단한 요리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계란 프라이도 태웠습니다. 밥은 너무 질었다가 너무 되었다가 했습니다. 빨래를 하다가 실수로 흰옷과 색깔 옷을 함께 넣어서 옷이 다 물들었습니다. 청소를 하다가 세제를 너무 많이 써서 거품이 넘쳤습니다. 매일이 시행착오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즐거웠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았습니다. 누구도 그것도 제대로 못해? 라고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제가 배워가는 과정을 스스로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조금씩 적응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간단하게 식사를 준비하고 낮에는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혼자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카페에 앉아 있는 게 어색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를 보며 저 할아버지 혼자 왔네라고 생각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저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모두 각자의 일에 바빴죠. 그게 깨달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관심이 없다는 것, 제가 혼자든 둘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것, 그 사실이 오히려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공고를 봤습니다. 나이 제한 없음. 저는 망설이다가 들어가서 물어봤습니다. 제 나이가 64세인데 괜찮을까요? 점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야간 근무할 수 있으세요?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6시까지. 시급은 높지 않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저에게 필요한 건 할 일이었습니다. 첫 출근 날 점장이 친절하게 업무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계산대 사용법, 재고 정리, 청소 등. 처음에는 헷갈렸지만 곧 익숙해졌습니다. 야간에는 손님이 많지 않았습니다. 가끔 택시 기사님들이 커피를 사러 오거나 밤늦게 퇴근하는 직장인들이 들렀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했고 그들도 감사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단순한 인사가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누군가와 소통한다는 것, 비록 짧은 대화지만 저도 사회의 일원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단골 손님이 생겼습니다. 매일 새벽 4시쯤 오는 청년이었습니다. 항상 같은 것을 샀습니다. 컵라면 하나, 삼각김밥 하나. 요즘 자주 뵙네요. 제가 말을 걸었습니다. 네, 새벽 배송 일하거든요. 여기가 제일 가까워서요. 힘드시겠어요, 새벽에 일하시느라. 청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아저씨도 야간 근무하시잖아요. 힘드시죠? 아니요, 전 괜찮아요. 오히려 여기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요즘 나이 드신 분들 야간 아르바이트 많이 하시던데 존경스러워요.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은데.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존경스럽다? 집에서는 쓸모없다는 말만 들었는데 여기서는 존경스럽다는 말을 듣다니. 그날 이후로 그 청년과는 자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그게 제 하루의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2달째 저는 낮 시간을 활용해서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습니다. 문화센터에서 기타 수업을 등록했습니다. 젊었을 때 배우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거였습니다. 첫 수업에 갔을 때 수강생들은 대부분 제 또래였습니다. 다들 퇴직 후에 뭔가 해보고 싶어서 온 사람들이었죠.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악기를 배우는데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하고 싶은 마음이죠. 처음 기타를 잡았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서툴렀지만 즐거웠습니다. 간단한 코드를 배우고 노래 한 곡을 연습했습니다. 틀려도 괜찮았습니다. 누구도 저를 비난하지 않았으니까요. 수업이 끝나고 옆에 앉았던 할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어르신, 첫 수업이신가 봐요? 네, 맞습니다. 처음이에요. 저도 작년에 시작했어요. 처음엔 손가락이 아파서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계속하니까 재미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혼자 살아요. 남편 먼저 보내고 혼자 사는데 심심해서 이것저것 배우고 있어요. 그래도 사는 맛나요. 그 말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혼자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걸 배울 수 있다는 것. 석 달째 저는 SNS를 시작했습니다.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어서 제 일상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편의점에서 본 새벽 풍경, 제가 만든 요리 사진, 기타 연습하는 모습. 처음에는 팔로워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사람들이 제 계정을 찾아왔습니다. 64세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신 거예요? 멋지십니다. 응원합니다. 저도 힘내야겠어요. 댓글 하나하나가 제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누군가는 제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느낌. 어느 날 한 팔로워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최근에 퇴직하셨는데 집에서 힘들어하세요. 어르신 계정 보여드렸더니 용기를 얻으셨대요. 감사합니다. 그 메시지를 보고 눈물이 났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니.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제가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다니. 4달째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 밥 한번 같이 드실래요? 오랜만에 만난 아들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 편의점에서 일하고 기타도 배우고. 편의점이요? 아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야간 아르바이트. 돈보다는 할 일이 필요했거든. 힘드시지 않으세요? 아니, 오히려 좋아. 사람들 만나고 일하니까 보람도 있고. 아들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도 어머니 편만 들었던 것 같고. 괜찮아. 이미 지난 일이야. 후회 안 하세요? 이혼한 거.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전혀. 지금이 훨씬 행복해. 아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요? 정말이야. 돈은 절반으로 줄었지만 자유는 2배가 되었어. 누구의 눈치도 안 보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잖아. 그래도 외롭지 않으세요? 처음엔 외로웠지. 하지만 지금은 괜찮아. 혼자 있는 것과 외로운 것은 다르더라. 오히려 엄마랑 같이 살 때가 더 외로웠어. 아들은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헤어지면서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종종 연락드릴게요. 그리고 행복하게 사세요. 너도 잘 살아, 아들아. 아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뿌듯했습니다. 제 선택이 옳았다는 걸 아들도 이해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6달째
딸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아빠, 손주들이 할아버지 보고 싶대요. 이번 주말에 놀러 가도 돼요? 그럼 당연하지. 얼마든지 와라. 주말에 딸이 손주들을 데리고 원룸에 왔습니다. 손주들은 처음에는 낯설어 했지만 곧 적응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작은데요? 손주가 순수하게 물었습니다. 응, 작지? 하지만 할아버지한테는 딱 맞는 크기야. 혼자 사는 거 무섭지 않아요? 아니, 전혀. 오히려 자유로워. 딸이 부엌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아빠, 요리 많이 늘으셨네요. 이거 다 직접 만드신 거예요? 응, 인터넷 보면서 배웠어. 처음엔 실패도 많이 했는데 이제 좀 괜찮아졌지. 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빠, 저 죄송해요. 그때 아빠 편을 못 들어드려서. 괜찮아, 딸아. 내가 어떻게 했겠니? 이미 다 지난 일이야. 그래도 지금 보니까 아빠가 더 행복해 보여요. 예전에는 항상 힘들어 보이셨는데, 응, 지금이 훨씬 좋아. 누구한테 쓸모없다는 소리 안 들어도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잖아. 손주들과 함께 근처 공원에 갔습니다. 그네를 밀어주고 시소를 같이 타고 아이스크림을 사줬습니다. 예전에는 시간이 없어서 못해줬던 것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다음에도 놀러 와도 돼요? 그럼 언제든지 와. 할아버지가 맛있는 것도 만들어줄게. 손주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딸 가족을 배웅하면서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저도 용기 얻었어요. 제 인생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어요. 무슨 일 있니? 아니에요. 그냥 아빠처럼 당당하게 살고 싶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제 선택이 딸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7달째 편의점 점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사장님이 어르신 칭찬 많이 하세요. 성실하시고 손님들한테도 친절하시대요. 아, 그래요? 저야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인데요. 보통 야간 아르바이트생들 오래 못 버티는데 어르신은 빠지지 않고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시급 올려드리기로 했어요. 시급이 오른다는 것도 좋았지만 더 기뻤던 건 제가 인정받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8달째 기타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문화센터에서 3개월마다 한 번씩 발표회를 여는데 저도 무대에 서기로 했습니다. 떨렸지만 도전하고 싶었습니다. 발표회 날 수강생들과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제 차례가 되어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조명이 눈부셨고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첫 코드를 치는 순간 긴장이 풀렸습니다. 로망스라는 곡을 연주했습니다. 중간에 한 번 실수했지만 끝까지 완주했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객석에서 딸과 손주들이 환하게 웃으며 박수를 쳐주고 있었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오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64세에 처음으로 무대에 서서 받는 박수. 이게 얼마나 큰 성취인지 아는 사람은 저뿐이었습니다. 9달째 SNS 팔로워가 5,000명을 넘었습니다. 제 일상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었습니다. 64세 새 출발이라는 해시태그가 생겼고 다른 어르신들도 자신의 이야기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한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 이야기를 뉴스에 소개하고 싶습니다.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저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인터뷰 날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혼하고 후회하신 적 없으세요? 없습니다. 오히려 왜 진작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예요. 경제적으로는 힘들지 않으세요? 물론 예전보다 돈은 적습니다. 하지만 돈이 전부는 아니더라고요. 존중받으며 사는 게 더 중요하죠.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퇴직했다고 인생이 끝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일 수 있어요.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에서 벗어나는 용기를 가지세요. 혼자 사는 것보다 함께 있으면서 외로운 게 더 힘듭니다. 뉴스가 방영된 후 많은 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도 용기를 얻었습니다. 어르신 보고 제 인생을 돌아봤어요. 감사합니다. 10달째 저는 작은 블로그를 시작했습니다. 64세 다시 태어나다라는 제목으로 제 경험을 글로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요리 레시피, 혼자 사는 법, 새로운 취미 시작하기 등 조회수는 많지 않았지만 댓글이 하나씩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 보여드렸어요. 저도 곧 퇴직하는데 미리 준비해야겠어요. 용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댓글들을 읽으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제가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고 있다는 것. 11개월째 아내에게서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한번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했지만 만나기로 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아내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지내요. 당신은? 저는 잘 지냅니다. 일도 하고 취미 생활도 하고. 뉴스 봤어요? 인터뷰하신 거? 아, 네.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당신한테 너무 심했어요. 퇴직했다고 쓸모없다고 한 것도 존중하지 않은 것도. 저는 놀랐습니다. 아내에게서 사과를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왜 갑자기? 혼자 살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당신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리고 외롭더라고요. 외로우시면 친구들 만나시면 되잖아요. 친구들도 결국 각자 바쁜 거 있잖아요. 매일 만날 수는 없고 집에 혼자 있으면 생각이 많아져요. 저는 조용히 커피를 마셨습니다. 아내가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 SNS도 봤어요.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예전보다 훨씬. 그렇게 보였나요? 네. 그걸 보면서 깨달았어요. 내가 당신의 행복을 빼앗았구나. 당신을 제대로 보지 못했구나. 아내의 목소리에 후회가 묻어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씀하시면. 알아요. 이미 늦은 거 알아요. 그냥 미안하다는 말하고 싶었어요. 진심으로.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하니까 나도 사과할게요. 제가 35년 동안 당신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당신 말대로 회사 일에만 매달려서 가족을 소홀히 했죠. 하지만 지금 와서 후회하거나 원망하지는 않아요. 우리 각자 배운 게 있으니까. 저는 이혼하고 나서 오히려 더 많은 걸 배웠어요. 혼자 사는 법,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법, 진짜 행복이 뭔지. 아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는 없을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이미 각자의 길을 선택했어요. 그게 서로에게 더 좋은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좋은 부부는 아니었지만 나쁜 인연도 아니었어요. 두 아이를 낳고 키웠고 35년을 함께 살았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어요. 이제는 각자의 행복을 찾으면 돼요.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마지막 대화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돌아오는 길 마음이 복잡했지만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1년째 저는 제 삶을 돌아봤습니다. 이혼 후 1년 동안 정말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어려워졌습니다. 예전처럼 여유롭지는 않죠. 하지만 편의점 야간 알바로 월 100만 원 정도 벌고 연금 150만 원을 합치면 혼자 살기에는 충분합니다. 원룸은 작지만 제게는 천국입니다. 아무도 저를 쓸모없다고 하지 않고 아무도 제가 하는 일에 잔소리하지 않습니다. 제가 라면을 먹든 밥을 먹든 누워서 TV를 보든 그건 제 자유입니다. 기타는 이제 제법 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달에는 중급반으로 올라갑니다. 또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SNS 팔로워는 1만 명이 넘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메일로 상담 요청도 들어옵니다. 저도 이혼해야 할까요?
퇴직 후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저는 정답을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제 경험을 나눠드립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용기를 내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편의점 단골 손님들과는 이제 친구가 되었습니다. 새벽에 오는 배송 청년, 야근하는 간호사, 택시 기사님들. 우리는 서로를 응원합니다. 아이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의무적으로 만났다면 이제는 진심으로 만나고 싶어서 만납니다. 손주들도 할아버지 집에 오는 걸 좋아합니다. 무엇보다 제가 변했습니다. 자신감이 생겼고 당당해졌습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니까요. 제 인생의 주인은 저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퇴직 후 지옥을 경험했지만 결국 다시 태어났습니다. 돈은 절반으로 줄었지만 자유는 2배가 되었습니다. 집은 작아졌지만 마음은 넓어졌습니다. 혼자 있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존중받고 있나요? 여러분은 행복하신가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용기를 내세요. 변화는 무섭지만 불행한 현재보다는 낫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퇴직했다고 인생이 끝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일 수 있습니다. 저처럼 말이죠.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제 인생의 2번째 봄을 살고 있습니다. 64세, 원룸, 편의점 알바. 누가 보면 초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이게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왜냐하면 이 삶은 제가 선택한 삶이니까요. 누구의 강요도, 누구의 평가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하며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합니다. 그게 바로 진짜 행복이더라고요.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